비수도권은 6억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서울 전체와 경기 4곳만 남았기 때문에 조성 대상 지역이 이곳 있으면 다 모두 제출해야 되고, 기타의 경우엔 6억 이상, 토지는 수도권 1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잘 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허술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차이는 뭔가?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건 뭐? 국세청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직접 보진 않고요. 예. 어디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그 구청이나 관련 그쪽에서 예. 제출해서 거기서 소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예. 또 소명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통보가 됩니다. 예. 통보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많은데, 글쎄 뭐 여기도 무슨 요령이 있는 겁니까? 요령보다도 있는 그대로 어쨌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예.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시면은 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돈, 그다음에 빌려온 돈으로 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예.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순수 돈다발의 현금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거의 없는데요. 예. 거기가 좀 유독 많다. 이러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렇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타인 자본 중에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그 부모님이나 예. 이렇게 가족 간에 사인 간 채무로 또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또 많다면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그 빌려올 때 계획이라면은 그럴 계획이라면은 차용증이나 그런 증빙을 충분히 갖춰놓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실상 증여받은 건데 빌렸다고 하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걸 절세할 수 있으니까 되게 그렇게 기입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떨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아니죠. 아들이나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돈을 받았다 그러면 또 세금이 논란이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형식적으로 차용증도 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건 그런 것을 어떻게 다툽니까? 국세청은 실제로는 증여받은 게 맞잖아. 증여를 어떻게 추정하죠? 우선은요, 네. 가족 간의 차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증여가 아니라면 앞세자가 본인이 네. 직접 반대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그 상환하는 거를 꼭 남겨놔야 좀 다퉈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에 매달 이자가 지급됐다는 증빙이라도 있어야겠다. 예. 까다롭군. 오늘 얘기 듣고서 뭐 이렇게 이 가족 간의 금융거래가 까다로워하시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가장 큰 요인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좀 하죠. 이 전산화가 엄청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고, 예전에 국세청이 이러진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데이터는 굉장히 까다롭게 정보 관리를 하는 게. 자, 그러나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내가 발품을 팔거나 이른바 입증 서류들, 증빙 서류를 잘 갖춰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세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실 텐데, 무조건 자료를 챙겨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예. 그 어찌됐든 국세청이랑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증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지금까지 나온 거 정리해보자면 차용증, 계좌 기록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서류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계좌 아까 얘기했듯이
부교만으로는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르는 증빙이 같이 갖춰놓으셔야죠. 금융거래와 관련한 기록들을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껄끄러워도 차용증 쓰기는 박명균 세무사께서는 권하시는 거죠? 네, 물론이죠. 부모님하고 차용증 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최근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자,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 철회 여부를 두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 우선시 통행 연장 제한은 안녕하겠다며 손복희 후대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감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청취자 5988번님 차용증 안 쓰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자녀한테 돈을 보내고 꼭 써야 하나요 해주셨는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또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들인 경우는 그리고 이자도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내도 줘야 하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그런 증빙을 남기면 후환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6495번님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쓸 때 갚을 기간이 몇 년 인정해 주나요 해주셨는데 기간이 무한정일 수는 없을 테고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10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천만 원을 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차용증을 만기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세자님은 이유는 최저 몇 %로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시장금리, 시장 이유를 쓰는 게 가장 낫겠죠. 국세청이 인정할 만한 금리만죠. 5803번님 주택담보대출했는데 은퇴하시면서 아들이 원리금 약 72만원을 매달 아버지 통장에 송금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 상속받을 때 이 매월 72만원에 대해서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아드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니까 가능하겠는데 공제받을 수 있겠는데요. 혹시 나중에 입증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아버님께서 조금 불편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차용증을 하나 써두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밖에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거래에서 자금 출처라는 게 중요해졌고 가족 간의 금융 거래도 커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다 몰아서 질문에 나중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이 밖에 또 답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박지현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있던가요? 네, 오늘은 먼저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양을식님, 세입자가 보증금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밀렸습니다. 현재는 입금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분은 그동안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임대료 6개월 동안 매달 40% 정도 감면을 줬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월세를 밀려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집주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이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 월세를 안 내는 난감한